또 현재 경매 나와 있는 물건들을 봤을 때도 서울시에서 다세대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쪽 강서구 일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 도심복합사업 추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광역적인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체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곡동 일대는 화곡역과 까치산역, 이 전체 일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크게 7군데로 나눠서 봤을 때 화곡 본동에 있는 4개의 구역과 그리고 화곡 8동, 2동, 4동 구역이 각각 동의서를 거두면서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50만 평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이런 구역이고요. 용도 지역은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이쪽에 있는 화곡역, 앞으로 이쪽 화곡역으로는 원종 홍대선이 개통할 예정이고요. 또 까치산역, 현재는 5호선과 2호선 지선이 환승되는 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차로는 국회대로 내지 등촌로, 화곡로 등을 통해서 서울 서부권역에 있는 업무지역과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저밀도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개발이 추진되면서 인구가 확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일대에도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요한 개발 이슈로는 원종홍대선이 2호선 원종홍대선이 개통을 하고 2호선 지선이 까치산 화곡역을 지나 청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김포공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이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더 살펴보자면 김포공항이 이쪽에 있죠.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4km까지 해발 57.86m,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로는 약 10층에서 13층 정도 높이까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또 반경 4km의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1km까지는 해발 112.86m. 그래서 마곡지구가 이쪽에 이런 고도 지역에 해당되어서 엠벨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아주 높은 층수의 건축은 되지가 못했죠. 그래서 화곡동도 동일한 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규정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944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요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012년도에 강서구와 부천 또 인천 이쪽 일대가 영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이 영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발 119m까지는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고도 제한이 대한민국만의 고도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행행위원회 제출을 하고 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이 고도 제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 발효, 2026년 시행 계획으로 현재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아주 높은 35층까지의 건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 고층 아파트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신축 아파트 값에 아주 유의미한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각 구역별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후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 일대는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 내지 건축한 지 연차가 꽤나 지나가는 다세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신축하고 있는 이런 신축 다세대, 이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식을 봤을 때 노후도가 30년이 넘어가는 주택의 비율은 아주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개발 예정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비율이고요. 화곡본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차가 넘어가는 주택이 40%가 넘어가고 또 화곡 4동 구역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서의 개발 행위를 본다기보다는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노후 10년 차가 더 지나게 됐을 때 노후도가 충족되게 될 비율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구역들이 70%대를 상회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대규모의 쪼개기만 없다면 무리 없이 한 10년만 지나도 전체 구역들이 전부 일반적인 재개발로서도 추진될 만큼의 노후도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건축물들의 경관 연수도 전부 다 20년 차가 넘어가고, 또 이쪽 일대 지역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개발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점을 봤을 때 이 동의율 같은 경우는 충족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현재 건축물들의 용적률 수준을 봤을 때 모든 구역들이 건축 행위가 진행된 건축물과 아직까지 미개발로 남아있는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내지 200% 사이, 이제 대부분의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200%까지죠. 그래서 이 200% 미만의 건축물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90%에서 1종까지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1,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따져봐야 될 내용은 구역별로 조합원 수의 비중을 보면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받아야 될 동의 요건을 얼마나 빨리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 사업은 초기부터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동의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의 편차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건축물들의 각 조합원들 비중을 보면서 얼마나 빨리 각 구역들이 동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으시고, 단독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한 5, 60평대 이상만 되더라도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희망하지 전반적인 구역으로 재개발 진행하는 것을 그리 원치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 구역들은 이미 다세대로의 쪼개기가 많이 진행된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90%를 상회하는 거의 대부분의 구역들은 굳이 단독조합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지분조합원의 동의만 가지고도 수용 내지는 매도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나머지 반대파들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90%가 거의 근접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토지 면적별의 동의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분조합원들은 사람 머릿수대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여기 있는 단독조합원들은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별 동의가 있어야 되고, 완화된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토지 면적별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구역들의 면적별, 건축물 용도별 비중을 한번 보면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토지 면적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구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세월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몇 개 구역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역이 단독 내지 근생 통건물 가지신 분들의 동의 없이도 이 조합원 수 동의 요건 그리고 토지 면적별 동의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할 만큼 이 동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각 구역별로 2개씩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종상향이 되지 않는 존재 조건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독조합원들께 단순히 아파트 한 채만 준다고 해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겠죠. 그래서 단독조합원들은 작은 평수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그리고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다라는 전제로 하에 사업성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곡 본동 1구역부터 보시자면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죠. 3,000명이 넘어가는 조합원분들 중에서 지분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 2,900여 명 정도가 지분조합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있는 단독조합원들이 각 2채씩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조합원 분양 비중은 3,400세대가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250%의 용적률만을 적용을 받아가지고는 뽑을 수 있는 건축 세대 규모가 아무리 소형 평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단독 세대에게 2채씩 주는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니 봤더니 조례상의 허용 용적률인 200%를 초과하는 상한 용적률 250%까지 적용을 받으려면 늘어나는 50% 용적률 중에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서 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임대 세대 수가 400여 가구까지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 세대 수를 합하게 되면 일반 분양할 세대가 전혀 없어지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종상향을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종상향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음 시나리오를 보면 300%까지 용적률을 종상향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임대주택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전체 건립 규모가 4,564가구 건립이 되면서 단독 조합원들께 33평짜리 하나와 18평짜리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분양을 해주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꽤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종상향을 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비례율이 100%를 초과해서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그런 구역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른 구역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화곡 본동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250%까지만 적용받아서 임대주택 400여 가구를 빼게 되면 조합원분들 중에서 단독 조합원들께 두 채씩을 주게 될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아주 작은 평수 비중을 상당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곡 본동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종상향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돼야지만 단독 조합원들이 두 채씩을 가지고 가고도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뽑히는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곡 본동 1구역부터 4구역 그리고 화곡 2동, 4동, 8동 총 7개의 구역을 사업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구역에서는 종상향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비례율을 100%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사업 진행이 괜찮게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구역도 있는 반면에 화곡 본동 1구역, 2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조합원들께 한 채씩 그리고 단독조합원들께 두 채씩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나서는 도저히 사업성 부분이 맞춰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 후에 사업성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조금 더 유의미하게 괜찮은 사업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종상향을 내걸고 있는 최근에 추가된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도심복합사업인데 이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공주도 형태로 흘러가는 사업이고 조합 입장에서는 정비사업법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도시 개발 같은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거치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그냥 단순히 확정 수익 정도를 교부받고 나중에 조금 더 빠른 순서대로 조금 더 빠른 절차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민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더 들어가게 되는 공공 주도의 사업을 과연 선호하게 되실지는 좀 의문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면 올 1월 달에 서울시에서 추가한 모아주택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죠. 이 모아주택 사업은 도심복합사업과는 다르게 민간 주도의 조합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요. 작은 구역별로 추진을 하면서 하나의 타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면목동 그리고 번동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조합원들이 이 길고 긴 진행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 없이 자유롭게 매도와 매수하면서 이 사업에 동의하실 분과 동의하지 않을 분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범위는 작아질 수는 있어도 보유기간 동안에 소유권 행사를 제약받지 않으시려면 민간 사업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결론을 살펴보자면 지금 보고 있는 화곡동 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 내에 있는 개발 예정지 중에서는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와 있는 빌라 매물들을 봤을 때 2, 3천 갭 가지고도 투룸짜리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거의 무갭에 가까운 금액으로도 이 구역에 포함된 빌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임대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세권이 아닌 필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워낙에 넓은 지역이 이런 저밀도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물건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그 대안이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서울시에 경매가 나왔었던 그런 현황들을 봤을 때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런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면서 전반적으로 임대 내지 매매가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경매 나와 있는 물건들을 봤을 때도 서울시에서 다세대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쪽 강서구 일대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역에서도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 많은 물건들이 유찰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이 밀려드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앞으로 진행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역을 크게 보는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이런 한남이라던가 노량진 같은 그런 뉴타운 사업지들조차도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한남동 같은 경우도 이런 보유 기간 동안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에 대한 수요가 좀 불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 3천 갭 투자를 해놨는데 전세가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대출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차인에게 비용을 빼줄, 전세금을 빼줄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 불안하다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약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쪽 일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던 지역이고,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슬럼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서울시 내의 노후 저밀도 지역에 대한 고밀 개발, 이 부분을 통한 공급 대책, 이런 목적, 정책적인 목적에 대한 당위성은 상당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동의서 진구하고 또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후보지 선정 과정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성 여부라던가, 그리고 또 후보지 선정 이후 구역 지정까지 가게 되는데 나오게 될 동의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조합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용 보상의 절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종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그렇다시피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그만큼의 소유권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소유권 제한을 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공고일 이후에 기존 물건까지 전부 다 매수를 새로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다던가, 이런 형태로 소유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겁을 먹어서 동의를 쉽게 하지 않을 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도심복합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대안으로는 민간 사업 종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그래서 민간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 이런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를 먼저 잡고 출발하기보다는 비교적 작은 범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망가지게 됐을 경우에 대안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새롭게 투자하시게 될 투자자 입장에서의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파트로 신축이 끝나야지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한 과거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이 안 붙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프리미엄만 먹고 빠져도 이건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곡동 일대는 아주 작은 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리스크를 끌어안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일단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임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완성될 때까지 10년, 15년을 끌고 가면서 나는 여기를 묻어두겠다. 이런 투자보다는 적당히 먹고 빠지겠다. 이런 식의 투자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런 투자가 되려면 민간 사업으로 선행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화곡동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수행을 해봤고요. 화곡동 일대의 이 구역 소유주분들께서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각 구역별 제가 기본적인 분석 자료를 한번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